최근 서울의 한 소년 보호시설에서 소년범 11명이 무단 이탈했습니다. 때마침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 심판이 공개되기도 했죠. 소년 범죄가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촉법 소년 적용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나현경 변호사님과 함께 촉법 소년 문제를 짚어봅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소년범 문제가 이슈입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소년범들 만나보셨죠? 네, 시설을 무단 이탈까지 한 경우는 아니었지만 한 번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는데 그 보호 기간에 있던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찾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이 경우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그런 심각한 반성은 없이 막연히 예전에 받았던 것과 유사한 정도의 처분만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아 좀 안타까운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경찰청의 최근 자료를 보면요. 2016년에 6,500여 명이었던 촉법소년이 2020년에는 10,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또 5% 정도는 살인, 강도 같은 흉악범죄고요. 이런 촉법소년이면 현재 14세 미만인데 이렇게 소년범을 구분하는 것도 나이에 따라서 개념과 처벌이 좀 다르죠. 네, 우선 소년법에 적용을 받는 소년에는 범죄 소년과 촉법 소년 그리고 우범 소년이 있고요. 네. 특히 죄를 범한 소년이 범죄 소년으로 분류되는 한편 촉법 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행 촉법 소년 기준은 1953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그런데 촉법 소년에 대한 규정을 처음 접했을 때 왜 죄를 범한이라는 표현 대신 굳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소년이라는 표현을 했을까라고 의문이 들었는데요. 네. 어떤 사람이 저지른 행위가 죄가 된다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에게 책임 능력까지 있어야 하는데 형법에서 형사 미성년자를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죄를 범하였다라는 표현 대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안 지켰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네. 촉법 소년이 범죄 사건을 저지르면 어떤 절차가 있겠죠? 어떤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받게 되나요? 네, 범행에 대해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의 소년보로 송치되고 그리고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되고요. 보호 처분의 경우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은 10호 처분인 장기 소년원 송치인데 네. 그렇게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결국 14세 미만의 그 소년이라면 아무리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가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흉악 범죄라고 하더라도 2년. 네, 촉법소년 연령을 그래서 만 12세로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어떨까요? 네, 형법에서 형사 미성년자를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 12세 소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받게 하려면 형법상의 형사 미성년자 연령 또한 하향 조정되어야 하는데요. 네. 촉법 소년이 아직 나아갈 길이 먼 미성숙한 소년이고 소년법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들은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그 소년원 송치 2년이라는 시간은 책임의 무게가 맞지 않는다는 그런 목소리가 크고요. 네. 그동안 소년들의 신체나 정신적 성장은 급속히 이루어진 데 반해서 형사 미성년자를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형법 체계는 사실 60년에 걸쳐 변화가 없었다는 부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촉법 소년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 그리고 재범 방지나 교화에 초점을 두어 보호 처분 중 장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 기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도 모두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요새 그 드라마 소년 심판 여기를 보면요. 소년법의 초점은 교화다 이런 말이 좀 나옵니다. 촉법 소년이 증가 추세이긴 한데요. 엄벌이 필요한 흉악 범죄가 있고 또 생계형 범죄도 있잖아요. 이런 걸 좀 고려해서 교화가 가능한 소년에게는 전과를 면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나 기회가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한순간엔 미성숙한 판단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나아갔지만 소년들은 아직 어린 나이이기에 그만큼 변화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흉악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법의 엄중함을 깨우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되 나머지 경미한 범죄나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의 경우에는 그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 등
교화를 통해서 불필요한 사회적 낙인 효과 없이 건전한 구성원으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소년들의 범죄의 그 형태도 다양하고 원인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보신 것도 그렇고 그중에서도 어떤 공통된 경향성 같은 게 있다고 하죠. 네, 모두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그 청소년들 중에 많은 경우가 결손 가정에서 자라거나 부모로부터 관심과 사랑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이런 아이들일수록 주변 친구들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친구들과 함께 가출을 하기도 하고 가출하면 숙박업소나 원룸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런 숙박 비용을 벌기 위해서 또 강도나 절도, 성매매 강요 등의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힘써야 할 일들 뭐가 있을까요? 결국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울타리는 가정이고요. 가정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라면 가정으로부터 방치되거나 아동학대를 받는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심리치료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특히 촉법 소년 연령의 하향화가 현실화된다면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학교에서는 실제 그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학생들에 대해 어떤 행동들이 범죄로 규정되며 또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피해자가 겪어야 할 고통들은 어떤지 등에 대해 공감 능력을 키우는 등 그 충분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 14세 미만이라는 촉법소년 기준이 만들어진 게 1953년, 내년이면 벌써 70년입니다. 소년법 개정 정말 어려운 숙제인데요. 이것 또한 새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지 큰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